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7%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6월 이제 셋째 주 시장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70억 매도, 기관 투자자 139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는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거의 보합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66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700 중반에서 여전히 횡보 중이고요. 다시 한번 고점에서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채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반등을 하면서 치고 나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방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80선 딱 여기가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수렴 구간에서 과연 이 증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은 양봉으로 진행 중이지만 조금 더 이제 6월의 중반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1,300억 정도씩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6월 14일까지 이제 전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와 그 다음 날에도 매수를 좀 했는데 오늘은 매도로 좀 이제 전환을 했고요.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꾸준히 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끝내는지 아닌지는 오늘 하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58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고점 찍고 부근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살짝 이제 넘어가는 듯 하면서도 지금 주가가 좀 쭉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1선까지 이제 지수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받쳐주면서 진행할 것인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관련 그런 테마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힘을 못 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움직임이 코스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물가가 잡혔고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진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5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3일 정도 빠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거의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니케이는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해종합 0.5% 정도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나스닥은 크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부합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율은 7.5원 정도 하락해서 138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월봉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양새에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하루 만에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이면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밀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저점을 높이면서 이 상단 라인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가가 잡히는 그런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런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지금 크게 변화 없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별로 변화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톡스 전체는 뭐 1% 정도 반등하는 걸로 표시가 되지만 웬만한 이제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보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77.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8달러로 최근에 좀 올라가던 그런 추세가 꺾이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급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4.23%로 이제 떨어진 상태로 진행 중이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물가가 고용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좀 이런 이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히려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좀 그러한 움직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섣불리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상승장,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하반기로 지금 곧 접어들게 되고 그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이제는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고 각국 이제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금리 인하까지 뭐 증시가 선반영이 되어서 금리가 실제로 인하를 하면 좀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금리였기 때문에 5.5%에서 이제 평소 수준까지 내려오기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 같고요. 확실히 그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원 상승해서 0.1% 반등했고요. 19,6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올라가는 듯 하면서 눌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는 더 감소했고요. 19,6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별로 변화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373만 주로 평소처럼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를 받을 때에 대한 그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줄어들면서 이번에도 조금 이제 대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언제 주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모멘텀이 지금 거래량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대상승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고점인 21,800원 정도 그 위로 잠깐 튀어나갔다가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뭐 지금 이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고 해서 이전처럼 쭉 계속 떨어져서 다시 저점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사실 계속 밑에를 받쳐주면서 21선과 이 차트가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이전 같았으면 충분히 떨어지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이 주가를 좀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이제는 2주 아니면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이 구체화가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이슈들을 좀 기다리면서 이 움직임들도 좀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상승 없이 또 이전처럼 꾸역꾸역 이렇게 눌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좀 올라가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떤 방향이 나오든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2, 3주 뒤에 나올 그 소식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말고도 이제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정말 이제 계약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그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슈고요. 거기까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를 한번 빵 터뜨렸던 것이 뉴스케일 파워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확실히 이전에 우리가 머물렀던 상단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전처럼 주기적으로 떨어져서 내렸다가 올랐다가를 반복하는 그림보다는 계속해서 특정 가격대로 쐐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만간 나올 그런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증거가 이제 아래 위로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은 결국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2, 3주 안에. 그래서 천천히 지금처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2만 2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3만 주, 34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5만 5천 주 정도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투신, 은행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비슷한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크게 지금은 더 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워낙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오늘은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44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큰 변화 없죠. 그래서 10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0으로 이제 수렴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가 이미 내년 3월까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매도 잔고를 늘릴 이유도 없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속한 이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별로 무리수를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상환이 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만 6천 주를 이제 차익으로 상환을 했고요. 1880만 주로 이제 잔고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은 확 늘었다가 지금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21%까지 바짝 지금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늘린 상황이고, 오늘도 뭐 추정 물량은 34만 주 정도 뭐 비슷하게 매도가 되었고, 전날과 거의 동일한 물량을 뱉어냈지만 21%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날에도 지금 신한증권은 매도가 되었지만 JP모건에서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한증권 발로 매도가 좀 있었지만 사실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 창고로 최근에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보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두 창구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특별하게 중요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소식이고요. 그 소식이 이제는 머지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 뭐 수주가 되었다, 안 되었다, 요거를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좀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수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체코를 자주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막판 총력전을 펼치면서 황주호 이 한수원 사장이 또 이제 체코를 방문했고요. 올해 벌써 세 번째 방문을 해가지고
한국과 체코 원자력 및 문화 교류의 날 행사를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3일, 그죠? 뭐 4일 전이네요. 체코 현지 언론 대상으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했고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과 그런 이제 비용들을 강조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늘도 이렇게 수주 의지와 역량을 피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자력 및 문화 교류의 날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각 기업들과 그다음에 이 체코 산업부 산업연맹 원전 예정지 주요 인사 한국 체코 미래 포럼 의장 체코 건설 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서 그런 체코 전력 산업 연합 소속 기업인 두산 스코다 파워 시네마 그룹 등 110개 기업의 주요 관계자들이 4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아주 큰 행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기술력과 그런 이 공사에 대한 역량을 강조를 하고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양국 간의 그런 신뢰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수원은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준비를 2017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좋게 지금 만들었고요. 체코 이 차원에서 이 기술력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사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현지화를 시킨다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자, 파알라 총리죠. 가장 중요한 결정자입니다. 체코 총리가 이제 최종 호기 평가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제 6월 14일에 평가가 제출이 되어서 체코 전력 회사로부터 이제는 입찰 평가가 떠났고요. 이제는 체코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공급사 선정은 변동이 없다. 근데 두 기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는 7월 달에 선정을 하는데 입찰은 이제 4기를 받았지만 원전을 4기 다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래서 한수원과 EDF 제안서를 지금 받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계속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가격 측면, 그 다음에 건설 공기 측면, 그리고 이제 기술 현지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단 하나의 변수, 그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세이즈를 하는 정도, 그다음에 EU 내에서의 그런 입지는 확실히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 내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역량이 분명히 경험이 많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요 변수로 있고 특히 동유럽 국가 내에서의 그런 이 최근에 이 안보 차원의 그런 외교 문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프랑스가 이 EU 내에서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더 비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절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가슴으로는 한 80% 이상은 우리나라가 수주할 거라고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지금 이 그 뜨거운 가슴을 깔아앉히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체코가 처음부터 내기를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 한 기를 입찰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국과 한국, 프랑스 3파전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수원과 프랑스 EDF에 최대 4개 원전 블록 입찰 요청으로 이제 확대를 했었죠. 그게 불과 몇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쉽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탈락을 시키고 지금 프랑스와 한국에 2파전으로 이제 4개를 이제 요청했습니다. 한 개에서 4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한 기보다는 어차피 많이 지을 거 한꺼번에 네 개를 생산하는 것이 좀 더 싸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 개도 싸고 네 기도 쌀 거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 기보다는 네 기가 훨씬 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프랑스에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프랑스는 내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한수원은 지재권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좀 있고 EDF는 역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다라는 그런 체코 공영 라디오 방송사 라디오 주르날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EDF는 원전 사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라디오 주르날은 EDF와 프랑스 라디오 주르날은 웨스팅하우스와 죄송합니다. EDF와 프랑스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하며 원전을 적시에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EDF에 두코바니 원전과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사이즈웰 C 원전 사업과 프랑스 내 기준 60여 개에 대한 유지보수, 현대화 작업에 차질 없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이 축소될 시 EDF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제기가 되었고요. 프랑스는 체코에서 4기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두코바니 원전 1기뿐이다. 그래서 남은 3기가 추진되지 않았을 때 EDF는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 라디오 주르날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4기라는 숫자는 프랑스에 맞춰진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체코 정부에서 계속 이제 프랑스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체코 원전이 한 기에서 네 기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를 짓기 위한 가격과 한 기를 짓기 위한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입찰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최근의 소식은 아직까지 네 기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 규모를 선정한다라는 것은 이미 프랑스의 그 네 기가 애매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EDF는 내기가 아니면 지금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이 있었고요. 한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도 아니고 이제 2기 정도로 얘기가 나온 것이 짝수계 건설에 대한 효용성을 우리나라가 제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 가격 측면에서는 메가와트당 한 기의 건설 가격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 고금리 상태에서의 그런 정부 예산 부족이라고 한다면 정부 예산이 다들 부족하죠. 그래서 미국도 계속 부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도 예산이 없고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효용성이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모델을 선택하되 저렴하다라고 해서 이 원자력 발전이 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싼 프랑스 모델이 지금까지 확실히 문제가 많이 터지더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영국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건설하고 이제 상업운전을 모두 돌리기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고요. 이미 프랑스의 그 월파 원전이죠. 그거는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랑스 EDF는 이미 자국 내 50개 이상, 55개 이상의 그런 원전과 또 신규 건설 계획을 워낙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 프랑스 내부에 있는 원전 건설에만 또 많은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뭐 지금 발표를 하긴 했지만 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또. 그 야당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실현될지 안 될지도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인데 확실히 그 건설 역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더 영향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요구가 이 상황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정책으로 R&D를 살리고 이제 공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살리는 지금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지금 해외로 집중이 된다면 뭐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고요. 이제 해외에 대한 영향을 집중했을 때 이제 제2의 바라카처럼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값싸게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전체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2, 3주에 대한 그 기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얼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좀 기분 좋은 그런 대상승을 맞이하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것이 좋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거의 독자적이죠. 단독입니다. 이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메인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모든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기와 보조기기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1400메가와트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조 가까이를 수주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1000메가와트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5조 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지금 두코반이 4기 지금 혹시 이제 2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최소로 지금 3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기까지 갔을 때는 6조까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젠 체코 원전을 수주했을 때 유럽 내에 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스웨덴 원전, 뭐 슬로바키아 원전, 슬로베니아 원전, 뭐 루마니아 원전 모든 이제 이 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부랴부랴 지금 중국과 이제 협력을 하면서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다음에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값싸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지금 협력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유럽 시장을 노리고 중국과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는 유럽 내에 불리한 입지를 확인을 했고 그걸 이제 해외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뭐 다른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에 진출을 성공하고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해서 좀 이 시장 파이를 키워간다면 이제는 정말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제 체코 원전 얘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비전이 좋습니다. LNG를 비롯해서 해상풍력 이제 시작이고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준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8메가와트에서 이제 10메가와트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산 지오 솔루션이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더욱 지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ISMR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여러 SMR 기업들이 정부의 투자비를 받아서 미국 내에 있는 각 지역에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는 테라파워는 이미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왔고요. 유럽도 이제 부랴부랴 영국 아니면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 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좀 역부족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 이제 대구 쪽에 SMR 사업 부지를 정해서 이제 700메가와트급으로 총 4개 정도를 건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메가와트급을 4모듈로 지금 4억 정도, 4조 정도로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한 개 모듈이 지금 1조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확실히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비싸긴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해외 그런 SMR 비용 대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680메가와트급 짓는데 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2기가와트를 짓는데 50조가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 SMR을 성공적으로 실증하고 안정적으로 지었을 때 이 해외 이 기업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단가가 좋고 기능이 좋다면 우리나라가 또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뭐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라든지 스탠다드 파워와의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좋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은 이제 170메가와트급이지만 뉴스케일 파워는 78메가와트급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77메가와트급이죠. 그래서 사실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열 효율은 뉴스케일 파워가 한수원보다 좋지 않지만 그런 안정성을 따진다면 뉴스케일 파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보다 한 개 모듈 단위가 더 작았던 것 같고요. 50메가와트급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납품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확실히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모델인 것 같고 최근에 그 안정성 관련해서 뭐 NRC로부터 좀 이 수정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NRC는 여기는 보완을 해 나가면 통과가 될 것 같고 그 어떤 SMR 기업도 아직 NRC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테라파워는 NRC 통과 없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뉴스케일 파워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가능하고 이미 이전 모델에 대해서 NRC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파워와 계약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상반기가 가기 전까지 계약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이제 하지 않을까. 그것도 2주 안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를 좀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풍문 보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고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을 지나서 한 달 뒤에 발표하는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공시 예정일이 6월 27일이지만 6월 27일에 그 확실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한 달마다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여기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보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도 사실 큰 소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주시를 해볼 거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이제 최초 원전 비용이 370억 달러, 세개 짓는데 50조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기당 16조에서 17조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모델에 비하면 워낙 비싸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일단은 폴란드도 결국에는 미국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거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이 원전 선택에 있어서 외교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프랑스와 미국을 선택했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크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선택을 피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는 좀 다르죠. 미국과는 다르게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극우주의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높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합의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뒤에 이제 뒷배에 미국이 같이 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불리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머리로는 5대5, 가슴으로는 8대2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